안녕하십니까, 조영식입니다. 오늘 조영식의 강의마당은 스마트 제조 혁신에서 MES와 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 혁신에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책을 냈고, 이제 좀 PLM이나 제조 혁신에 대해서 좀 책을 내보려고 했었는데, 그냥 한 해가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제조 혁신이나 왜 해야 되나? 어떤 세계가 앞으로 올 것인가? 저는 앞으로는 디지털 산업 경제라는 것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산업 경제의 조짐은, 근데 그 디지털이라는 거가 아날로그 산업 경제에서 한 30년간은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IT, 근데 IT라는 거가 약간의 거품이 있었는데 DT도 거품은 있겠죠. 인터넷에 강한 회사들이 그동안 모든 실질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만드는 회사들보다 더 많은 이익과 주식 총액을 갖고 있는 거죠. 디지털 산업 경제에 있어서 보면 G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거대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주식 총액보다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의 주식 총가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옛날 산업 경제나 이런 거로다가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제는 또한 이제 요즘에 뭐 많은 얘기가 회자되는 IoT, 만물 인터넷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IoT라는 거에 대해서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산업 경제나 이런 거는 혼자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즘에 석유 원유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상을 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게 산업 경제, 옛날 경제로 보면 석유값은, 에너지는 항상 오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디지털 산업 경제에서는 그런 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측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에도 디지털 산업 경제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산업사회에 있었던 그런 패러다임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제조 혁신이며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의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스마트 공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공장의 핵심은 스마트 정보 또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DT라는 거죠. IT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 하나의 개개인의 자유니까 뭐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누가 뭐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스코프를 거창하게 안 하고, 한국 기업은 제조 혁신이나 스마트 공장의 시작을 그동안 잊혀졌던 개념입니다. MES와 비로 프로세스로 이해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이번 강의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산업용 사물 인터넷, IIoT와 가상 물리 시스템, CPS도 조금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훨씬 쉬워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는 10세기 초부터는 프로덕트가 많이 나왔죠. 자전거를 하시면 됩니다. 19세기 말서부터. 누가 얘기했죠? 자전거는 굉장히 인간이 만들어낸 엄청나게 대단한 기계예요. 동력을 쓰지 않으면서 사람 동력을 쓰는데, 뭐 전기가 나가거나 해도 이걸 타고 내가 엄청난 거리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력 연마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루에도 몇백 리 갈 수 있어요. 걸어가는 거랑은 차별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이제 자전거만큼은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나 항공기겠죠. 이거는 에너지를 사용하죠. 프로덕트인데, 저는 그래서 파워드 프로덕트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음에는 기가를 상생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파워드 프로덕트를 하다 보거나 전기를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석유 회사가 득세됐죠. 근데 석유 회사는
이런 파워드 프로덕트에 연료를 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러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어떤 것이 나올 거야? 저는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인 거죠. 그 전에 파워드 프로덕트나 프로덕트에다가 디지털로다가 연결된 거죠. 보이지 않는 무선이나 이런 거로 연결돼서 엄청난 새로운 산업, 다른 산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디지털 인더스트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디지털 프로덕트에서 중요한 건 이것들이 IT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DT를. 우선 그렇게 서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MES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MES는 사실은 PDM보다 더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 나온 건데 그 지금 소속은 PLM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PLM의 비전이 엄청나게 그 확장을 하다 보니까 MES가 그 밑에 들어가 있는데 MES는 PLM과 조금 다른 좀 특성이 있습니다. 뭐 MRO도 그렇고. 근데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ES는 원천 자료는 PLM에서 받습니다. 프로덕트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엔지니어링 붐 이런 것들은 PDM 이런 데서 받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전에 강의에 MES에 대해서 무엇이 MES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기를 해주시면은 좀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MES는 제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원 할당, 상태, 생산 단위 분배, 자료 수집 취득, 품질 관리, 정비 관리, 성능 분석, 작업 상세 일정, 문서 관리, 인력 관리, 공정 관리 등 제품의 추적과 개통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MES는 정보 기술 시스템입니다. IT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생산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MES는 정보 시스템은 견적도 하고 수주 등록도 하고 일정 계획도 해주고 가공 및 구매, 검사 후 마지막 출하 단계까지 관리할 수 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MES가 인기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MES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MES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대기업들은 MES를 잘 안 써요. 근데 MES는 고가인 것도 있지만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는데 이게 MES를 전체적으로 보면 가운데가 MES입니다. MES를 학문적으로는 두 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LSE와 MES. LSE는 납기 예측, 일정 관리, 스케줄링, 작업 지시 이런 것처럼 아주 좀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쪽으로 있고 하드코어인 MES는 공정 관리, 모니터링, 품질 관리, 설비 관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설비 관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산에 있는 3축 장비, 5축 장비 이런 것들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지금 이게 어느 상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로 다 MES를 씁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젝트 관리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관리는 이제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고 MES 전담으로 작게 내부에 프로젝트 모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프로젝트라는 거는 생산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프로젝트도 다양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기업에서 보면 모든 게 프로젝트인 거죠. 개발도 프로젝트고 뭐 마케팅도 프로젝트고 제품의 그 생산 일정도 프로젝트고 모든 게 다 프로젝트인 거죠. 여기서 보면은 프로젝트에서 주문 납기를 한 다음에 MES에서는 언제 만들고 언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보면은 여기 분들 중에 몇 분들 보면은 이거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나 뭐 이런 데서도 조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건 맞이합니다. LSE라는 부분이 일정 관리 중심의 MES인데 약어가 특이해요. 로딩, 스케줄링, 에디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딩, 기계의 부하 상태를 관리하고 스케줄링, 금형이나 이런 것들의 제작 진도를 관리하고 에디팅은 이제 관리자 일정 조정, 대책 수립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로다가는 스케줄링 대신에 좀 확장돼가서 시뮬레이션. 내가 이거 생산을 어떻게 스케줄이나 플랜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면
다시 고치고 이러는 걸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MES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MES의 아주 심플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사실은 MES를 파시는 분들이나 그 MES를 사용하는 분들도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MES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회사의 공장장이라면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장장들 보면 생산이나 개발, 뭐 영업 이런 데에서 그 두루두루 거치신 공장장도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장장들이 어떤 데는 그 사람 관리, 인사과나 뭐 이런 데에서 오신 분도 많고 생산 현장에서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요 그림은 대개 보면은 작은 회사의 사장님도 중소기업의 사장님도 그 그림이 굉장히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우선 주문을 받으면 영업에서 견적을 하겠죠. 견적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으로 있는 거고 하나는 문서죠. 문서는 견적서죠. 견적. 영업하는 견적 내죠. 근데 엔지니어링 팀이나 PLM 이런 데에서 생산할 제품에 대한 모델링 데이터, 프로덕트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죠. 이게 이범인데 이걸 안 줍니다. 영업이 들어왔는데 대량 생산해서 파는 거는 괜찮은데 대부분 보면 생산 전략이 많습니다. 엔지니어링을 해서 하는 전략. 그 외부에서 반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해서 파는 사람. 근데 그것들 모두 다 공통점이 뭐가 필요하냐면 모델이 필요한 거죠. 내가 팔려는 여기서 모델이라는 거는 내가 팔려는 제품의 가상 제품 형태인 거죠. 아직 생산을 안 했으니까. 그걸 이제 제품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계획에서 수주 등록을 하는 거죠. 수주 등록은 ERP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시스템에서도 했는데 MES 보면 수주 등록을 하는 거죠. 수주 등록을 하면 여기에 수주 등록을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개발 엔지니어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발 일정을 잡고 또 하나는 부품을 목록을 구조해야 되죠. 이게 부품 리스트라고 여기 나왔는데 고급 제품은 이게 보험입니다. 비로 프로세스예요. 엔지니어링 보험이겠죠. 이 보험을 만든 다음에 다 만들어지면 일정과 이런 걸 해서 비로 프로세스를 편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설계와 생산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로 프로세스를 하는 사람들은 개발 엔지니어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 프로세스는 뭐냐면 큰 회사들은 생산 연구팀인가? 생기팀이라고 하죠. 생산기술팀인가? 생기팀이라는 데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설계를 했는데 양산을 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개발자들은 양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개발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설계와 생산을 모두 아는 인재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프로덕션 엔지니어입니다. 생산과 그 비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양쪽에 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비로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작업 지시서를 만들겠죠. 그래서 작업 지시서를 하면은 생산에서는 작업 지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생산에서는 작업 지시서에 없는 거를 할 수 없어요. 작업 지시서가 끝나고 나면은 작업 실적을 하고 비로 프로세스를 보고 구매에서는 뭐냐면 제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만들 것인가 아니면 바이올 것인가 사올 것인가. 그게 구매에서는 사오는 거를 하겠죠. 그래서 구매 요청을 하면 구매 발주를 하고 입구를 해서 그 생산에다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MES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그거를 잘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강의할 때 칠판에다 했는데 한번 붙여봤는데 MES 메뉴 구성은 수주 정보, 납기 부하, 분량, 일정, 발주 현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할 때 썼던 건데 한번 사진을 찍어서 남겨놔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옛날 디지털 매니팩처링은 어디 갔지? 왜냐하면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인더스트리얼 4.0으로 이렇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제 진화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초기에 들어와서 발전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발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요인. 이걸 핸들링할 그 인력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 회사들이 여기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까지 뭐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 사면은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혁신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제조혁신이라는 데가 개발서부터 생산까지 그 중간을 모두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엔드 투 엔드로 하자라는 게 제조혁신이에요.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자꾸 우리가 빼먹는 게 있습니다. 제조혁신은 스마트 팩토리든 제조혁신은 모든 게 공통점이 뭐냐면 엔드 투 엔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다가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디지털 매니팩처링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PLM 따로, 디지털 매니팩처링 따로, 그 다음에 ERP나 MES 따로. 그러니까 도입하고 싶어도 데이터가 서로 단절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CAD는 A사, PLM은 B사, 디지털 매니팩처링은 뭐 C사, 그 다음에 ERP는 뭐 S사, 그 다음에 MES는 또 뭐 다른 회사.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다가 보니까 세월 다 가고 돈도 엄청나게 들고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실패한 거죠. 지금은 이제 조금은 옛날보다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들이 모두 다 이제 이게 엔드 투 엔드여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와 비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비로 프로세스에서 보급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비로 프로세스가 태생적으로 생긴 거는 MES지만 이걸 제가 MES가 굉장히 시스템이 오래됐다고 그랬죠. 이걸 보기 좋게 IT나 이런 걸로다가 데이터베이스로 잘 엮은 것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제품입니다. 테크노매틱스라는 회사가 이제 이거 만든 사람이 사실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했는데 좀 불운하게 크지 못하고 지멘스가 샀죠. 또 다른 회사 라이벌이 된 데너뷰라는 그 디지털 매니팩처링 회사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좀 약했는데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강했어요. 근데 이 회사도 다소에서 샀죠. 그래서 두 회사가 원조들이 1999년이나 이랬을 때 대부분 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테크놀로지입니다. 이스라엘 회사가 팔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이런 것들을 DNA를 두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CAD/CAM, CAD, PLM은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을 만들 건가. 프로덕트 스트럭처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이봄인 거죠. 봄.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ERP나 MES 이런 것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 디지털 매니팩처링은 어떻게. 근데 이런 거가 지금은 하나로 묶어줘야지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로다가 그동안 벤더들이 많아 생겼다가 없어졌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따로따로 해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그 연결하거나 이거 공부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죠. 진짜 자기 일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로 프로세스라는 것도 저는 종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나 미래 스마트 팩토리에서 비로 프로세스는 핵심 데이터의 결합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비로 프로세스의 정보에 보면 어떤 속성이 있냐면 오퍼레이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리소스, 무엇을 어떤 공장에서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파트, 이거는 제품의 부품이겠죠, 보험이겠죠, 보험.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에 툴 있지 않습니까, 툴, 치공구.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어떤 것은 치공구가 중요해요. 치공구 산업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공업 같은 데는 치공구가, 항공도 치공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공구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치공구 그러면 일단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툴이에요. 툴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공구 그러면 이거 뭐 나사 하는 거나 뭐 이렇게 뭐 몽키즈 바나 뭐 이런 거 그것도 치공구입니다. 근데
그 생산할 때 필요한 주위에 있는 뭐 사다리라든가 그다음에 작업할 때 이렇게 주위에 있는 무슨 이렇게 새로 된 보통 새로 돼 가지고 칭칭개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모든 게 다 툴입니다. 치공구입니다. 테스트 장비도 치공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스케줄은 이제 MES 같은 데서도 여지껏 했죠. 근데 저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생산에 필요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 스마트 팩토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 스마트 제조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일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뭘 채워야 될 것 같은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우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생산 전략이 필요하죠. 생산 전략에는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내가 제일 복잡한 생산 전략이 뭐냐면 그 우주선이나 새로운 물건들 여지껏 그 내가 모든 걸 다 개발해서 완제품으로 팔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스마트폰도 일종의 엔지니어링 투 오더겠죠. 내가 뭐 다 개발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구매해서 자재를 구매하고 부품을 가공하고 반조리품을 조립하고 완제품을 조립 완성을 해서 고객에게 가는 거 이게 ETO라고 해서 엔지니어 투 오더입니다. 자재는 사갖고 오는 거 그거를 메이크 투 오더 웬만큼만 부품을 다 사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는 거 어셈블리 투 오더 ATO라고 그러고 과자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창고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속 공급하는 걸 메이크 MTS라고 해서 메이크 투 스타. 그래서 사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가 어떤 특정한 산업이나 어떠한 특정한 공장의 부서를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어때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마트 팩토리를 나 MES를 도입하려면 도대체 우리 부서가 우리 회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큰 회사들은 이런 전략을 2-3개씩 겸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오축 장비나 이런 그 선반이나 이런 거 머시닝 센터 이런 거 파는 회사는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제품은 개발해서 파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걸 주문해 가지고 어떤 거는 웬만한 시장에서 스탠다드 된 거는 약간 반 제품을 많이 만들었다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파는 그런 메이크 투 오더도 있고 어셈블리 투 오더도 있고 엔지니어 투 오더 이렇게 2-3가지의 생산 전략을 가져가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부서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우선은 생산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생산 전략을 가지가 있나 그러면 생산 전략이 생기면 서비스 전략도 나오는 거죠. 생산 전략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개발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제품 개발 구조입니다. 이봄이죠. 이봄을 또 이렇게 옆에서 그림을 보면은 사실 A가 프로덕트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A 파트와 G 파트를 따로따로 만들고 G 파트가 만든 다음에 D 파트를 조립하고 이런 시퀀스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생산 공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프로덕트 PP라고 그러는데 이게 있고 또 이제 MES에 보면 생산 공정 구조를 만들어서 MES에다 넘기죠.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강의에 굉장히 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봄이 이렇게 간단하게 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브로자인데 브로자 보면 트랙터와 브레이드 어세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이거는 마케팅이나 뭐 매니저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고 그 밑에 들어가면 레벨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8레벨에서 12레벨까지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 레벨이 이런 추리 구조가 있습니다. 빌 오브 매테리얼 보면 개발 정보의 집합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은 여기는 프로덕트가 있고 어세이 1이 있고 어세이 2. 어세이 1에는 파트 A와 어세이 1에 다시
2가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파트는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단품이죠. 더 이상 조립할 이렇게 뭉쳐져 모여 있지 않은 거. 어세이는 파트가 하나 이상 조립되어 있는 형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리드 타임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리드 타임이 이걸 다 돼야지 프로덕트 A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프로덕트 PP. 비로 프로세스는 뭐냐면 프로세스와 파트가 결합된 거죠. 이 프로세스는 사와도 되고 내가 뭐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되고 다른 부서에서 갖고 와도 되고 이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 리소스와 어디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저는 밀링, 웨일링, 페인팅, 어셈블리, 인스펙션 요 하나하나가 나중에 잠재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전체가 스마트 팩토리지만 요 하나하나가 CPS가 될 수도 있어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가 스마트 팩토리의 CPS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보면 생산 정보의 집합체입니다. 여기 보면 프로세스와 리소스와 프로덕션 요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비로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에도 기준 데이터고 MES에도 기준 데이터고 프로 스마트 팩토리에도 기준 데이터가 되겠죠. 생산의 정보의 집합체니까. 그러면은 스마트 공장과 인더스트리얼 4.0이 어떻게 다를까? 좀 나 나름대로 결론은 뭐냐면 한국형 스마트 공장이 인더스트리얼 4.0을 100% 받아들이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환경이 그 세계 1위의 생산 강국인 독일이랑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4.0은 미래의 비전이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국형 제조혁신 3.0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더스트리얼 4.0의 스마트 공장과 그 미래형 공장이겠죠. 한국형 스마트 공장은 현실적으로 MES나 다른 미래형 스마트 공장을 가기 바로 직전까지의 스마트한 공장이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상 분리 시스템에는 이제 CPS라고 하는데 CPS는 아직 완벽하게 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금 막 성장 상태예요. 근데 오늘 제가 CPS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지껏 얘기했었던 거는 한국형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MES, 비로 프로세스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했지만 요거의 스마트 공장은 뭐냐면 인더스트리얼 4.0의 스마트 공장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미래형 스마트 공장에서 중요한 거는 핵심은 CPS입니다. 그리고 CPS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 가지 커다란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 오브 서비스 사슬과 인터넷 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래 제조 전략에서 요구되는 그 전반에 건져서 엔드 투 엔드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또 디지털 매니팩처링처럼 따로따로 회사가 스탠다드 안 되고 그러면 그 현업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도 관심이 있고 인더스트리얼 4.0, IoT, CPS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많이 일어나요. 어떤 강의도 그렇고 컨벤션 그런데 가보면 그걸 얘기한다고 그랬지만 가보면 약간 실망을 하는 거죠. 뭐 말은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디피니션도 없고 이그젬플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인더스트리얼 4.0 독일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지만 가장 원작자들이 주장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CPS는 센서와 이런 컨트롤 부분과 컴퓨팅 부분, 커뮤니케이션 부분 이 세 개가 다 합쳐진 것이 CPS다. 컴퓨팅이나 이런 거는 시뮬레이션이겠죠. 어떤 시뮬레이션도 되고 현재 있는 아날로그 공장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센서나 컨트롤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피드백이 받아야 되겠죠. 이게 CPS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이상하다. 왜 스마트 팩토리가 CPS 안에 스마트 팩토리가 있나? 스마트 팩토리의 CPS라는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트 시스템이라는 거가 더 스마트 팩토리가 더 큰 개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트 시스템이 커다란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들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CPS는 작은 것도 있고 커다랗게 하면은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트 시스템이라고 스마트 팩토리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평적 가치 사슬, PLM, SCM, 뭐 여기 ME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CM, 그다음에 CRM, ERP, QMS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해서 DT를 제공하는 거죠. 센서나 액큐레이터,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이제 수직적 가치 사슬인데 이런 것들은 해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데이터 테크놀로지로다가 빅데이터 같은 거를 받아서 스마트 팩토리나 사이버 프로덕트 시스템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도 이런 것도 있어요. 스마트 매트리얼. 이것도 일종의 IoT입니다. IoT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프로덕트가 나온다라는 거. 스마트 팩토리에 저기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레벨이에요. 스마트 팩토리가 뭐 이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한 만큼 엄청나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분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제가 이제 자료 하나 보니까 가상 분리 시스템에 CPS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가 스마트 커넥션 레벨, 데이터 투 인포메이션 컨버전 레벨, 뭐 사이버 레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고 산업용 사물 인터넷, 인더스트리얼 IoT가 뭔가 이것도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요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런 의문을 해요. 첫 번째, 인더스트리얼 4.0과 한국의 제조 혁신 3.0의 차이는 무엇일까? 두 번째, 인더스트리얼 IoT와 가상 물리 시스템 CPS의 차이가 뭘까? 한국형 스마트 공장에서 우선 MES와 비로 프로세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봄과 밥에 무엇이 다른가? 차이점이 뭔가? 그 다음에 ERP와 PLM의 MES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들을 제가 9가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도 스마트 공장과 CPS의 차이가 뭔가? CPS 여기서 말하는 건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트 시스템이겠죠. 스마트 공장과 CPS의 실체와 사례가 있는가? 아주 적게 있습니다. 계속 나오지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100% 비전에 대해는 있지만 머신 투 머신과 스마트 공장 또는 인더스트리얼 IoT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동안 머신 투 머신 어떤 사람이나 MES 한 사람들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나 뭐 10년 전서부터 했어. 뭐 나는 20년 전서부터 했어. 근데 다릅니다. 그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8번째는 M2M과 머신 투 머신 뭐 이런 얘기죠. 스마트폰과 PDA폰의 차이. 그게 M2M과 인더스트리얼 IoT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IT, ICT, DT의 차이가 무엇인가. 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죠. 여기 9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써서 주시면 뭐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좋고 없으시면 뭐 다음 기회로 넘어가는 거고 의문점을 오늘 강의를 좀 들으셨거나 그동안 제 강의 중에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것들을 9번째 강의인데 그걸 들으셨으면 쉽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이쪽에 뭐 전문가라든가 뭐 누구 가리키는 분들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 대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높은 수준이 아닐까,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 스마트 공장의 핵심은 제품 정보와 공장의 생산 정보의 연결입니다. 여기 이제 공장 정보라고 했는데 공장의 생산 정보
제품 생산 정보의 연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LM, 제품 수명 주기 관리는 제품 중심적입니다. ERP는 리소스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중에 PLM과 ERP의 차이는 뭐냐면 ERP는 제품을 바꾸거나 제품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일정을 맞추는데. 그렇지만 제품 수명 주기 관리는 제품의 모든 데이터를 한 볼트에다 싱글 소스에다 다 집어넣고 그거를 라이프 사이클 전 수명 주기로 다 관리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개발 정보의 그 기준 데이터가 뭐냐면 비로 프로세스입니다. 봄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형 스마트 공장에서 우선 MES와 비로 프로세스를 주목해야 된다. 한국형 스마트 공장은 인더스트리얼 4.0에 나오는 스마트 공장과는 조금 다르다. 스마트 공장 인더스트리얼 4.0의 스마트 팩토리는 아직 자라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금세 오죠, 미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독일이 2020년이니까 5년 후에는 자기들이 뭔가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제조 정보의 집합은 밥이다. 제조 정보. 공장, 제조에 필요한 공장의 리소스, 공장의 그 어떤 일정, 제품 정보 중에 조립이나 양산에 필요한 그 제품 모든 데이터들 다 비로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있죠. 링크가 되어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스마트 공장의 화두인 CPS는 완성이 아니라 진행 중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마트 공장에서도 한국형 스마트 공장과 인더스트리얼 4.0의 스마트 공장에 모두 다 같은 얘기인데 제품 개발 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뭘로 만들 건데요? 공장만 스마트했는데 제품을 만들 데이터가 스마트하지 않은데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약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정책적으로만 스마트 제조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일곱 번째, 한국에도 기회지만 제가 여러 다른 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한국에만 기회가 아니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소식들이 나오는데 조선이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철강 산업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한 30년, 30년 동안 우리의 그 산업을 먹여 살렸고 많은 사람을 고용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차곡차곡 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사실은 큰 회사 가도 봄에 대한 전문가도 별로 없어요. 또한 밥에 대한 전문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 생산 강국이라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급 생산 엔지니어도 별로 없어요. 약간 좀 과장이나 차장 이 정도 되면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냥 사람 관리나 회의하다가 그냥 전문가들이 다 없어져요. 그 한국에도 기회지만 경쟁국에도 기회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약점이 뭐냐면 여지껏 산업사회에서부터 여지껏 IT까지 하드웨어 제조 마인드예요. 지금 IT 하는 벤더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퀴카 출신도 많고 CAD 이런 다 하드웨어입니다. 이제는 DT적인 소프트웨어 이런 어떤 그 제품의 구조 이런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그냥 건태만 소프트웨어 산 거밖에는 아닌 거죠. 컴퓨터 한다고 해서 하드웨어 산 다음에 그냥 소프트웨어 간단한 거 몇 개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프트웨어 마인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시청해 주신 분들도 이 시간 이후에는 내가 기계과를 나왔든 전자과를 나왔든 유통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소프트웨어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마인드를 가지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프로그래밍을 배우셔야 됩니다.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배우셔야 돼요. 안 써먹더라도 대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코딩하는지 프로그램을 하는지 코딩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이렇게 7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5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는 이제 몇 분들이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강문종 님이 창성 주식회사 오셨는데
MES 구축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MES에 대해서 책도 없고 제가 오늘 한 것처럼 MES 구축의 핵심은 비로 프로세스입니다. 비로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제품을 만들려는 봄 그거와 연결돼서 있으니까 이런 어떤 아까 시나리오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MES를 구축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시나리오를 먼저 만드시고 그걸 전문가에다가 검토를 받은 다음에 솔루션을 택하십시오. 오학수님, 아론 비행 선박 산업에 계신 오학수님은 강의 자료를 메일로 보내줄 수 없습니까? 그랬는데 저희 메일로 강의 자료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셨으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광연구소의 이대훈님은 친구분과 같이 경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지금 9강인데 여러분들 호응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저 MRO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좋은 토픽이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명일 님도 전문 용어를 이번 강의도 진행하실 때 전문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중견사원이라면 벌써 아셔야 될 그런 전문 용어들이 인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어떤 정규 과목들이 없어요. 대학교에서도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돼 가는데 9개월째인가 10개월 정도 되는데 이 자료 만들기도 만만치 않아요. 어떤 자료가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1시간 동안에 개념적이나 용어를 화두를 던지고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아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중님이 그랬네요. 독일 인공지능연구소 DFK 스마트 팩토리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자료는 안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원본을 그대로 스마트 인더스트리얼 4.0에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부원 설명한 거 빼놓고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호 님이 토탈 콜라보레이션 이노베이션 종합 처리 산타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거가 상당히 요새 이제 화두로 많이 나오는데 콜라보레이션이 가장 어려운 거가 아닐까요? 협업이라는 거가. 저희 이지영님은 30년 동안 제조 현장에 적용하였는데 개념이랑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좀 젊은 분들 하지만 좀 고참들, 과장이나 차장분들, 부장분들도 이런 시간에 많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40대까지 제 분야에 대해서 전문 용어나 이런 논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사 일을 하는데 당장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저도 지금으로 한 20년 전인가 그때 이제 제가 차부장일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가운데 현업에 경험 있는 분들은 체계적이지 않아요. 개념이 있는데 용어나 개념이 약해요. 경험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쪽이나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개념 용어나 이런 지식들이 있는데 경험이 없어요. 근데 다 필요해요. 이게 점점 더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지금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은 개발 경험, 생산 경험, 서비스 경험까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서서히 없어지는 게 뭐냐면 어떤 특화된 그쪽에서 일하는 그런 쩔름발이 전문가들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내 거 이외에는 몰라.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도 경쟁력이 없고 국가에도 경쟁력이 없는 거죠. 선정원 님이 혹시 인더스트리 4.0 책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거가
저는 그 우리나라 제조 혁신은 굉장히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더스트리얼 4.0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제조혁신은 우리나라 제조혁신 3.0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그대로 놔두면 좀 공멸할 것 같으니까 지금 늦게라도 어떻게라든지 그냥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자라는 거거든요. 그 패러다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4.0은 우리나라랑 뭐 어떤 못 따긴 했겠죠. 어떤 거를 공유는 하겠죠. 패러다임. 그렇지만 결정적인 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추후에 제조 3.0이 혁신 3.0이 4.0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뭐 그런 패러다임은 항상 변했으니까 저의 이메일 보내주시면 질문 같은 거에 대해서 더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이 들으시고요. EJH님은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면 CAD 소프트웨어만 있는 업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력 소프트웨어들을 했는데 우선 CAD 소프트웨어만 있는 분들은 아마 CAD 소프트웨어는 있지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물 관리를 잘 안 하실 수 있어요. 엑셀로 하시거나 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품. 그 다음에 봄 관리를 하시고 그걸 소프트웨어를 안 사더라도 약간 좀 아마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는 다 할 거예요. 어떤 기업도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다 해요. 현실에선. 제가 가짜로 만들어서 온 것들이 아니거든요. 하는데 체계화를 안 하고 내가 뭘 이걸 하면서 야 이게 뭐지?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생산하는 분들은 그 개발하시는 분은 봄 제품 그 파트 리스트 하시잖아요. 파트 리스트인데 도면이랑 링크가 안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체계화된 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이지. 그리고 봄 가지고 여러분들 그 공정하잖아요.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스마트하게 제조 혁신적으로 하려면은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CAD/CAM, PLM, DM, ERP, MES, 밥을 하나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있는지요? 이거는 자신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좀 나오겠죠. 이제 오학수님은 개발연구소 쪽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한 설계 사양에 의해서 시제품을 시험을 다 수행한 다음 양산을 위해서 생산으로 가서 생산 및 생산 기술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둘 다 이게 진정 둘 다 하는 전문가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칩 엔지니어를 해보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발 연구소는 있지만 제품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공장에 가서 시제품을 하는데 그리고 양산이나 이런데 전체적으로 이걸 뭐 치공부나 뭐 이런 것까지 그걸 다 하면 진짜 뭐 그 사람들과 협업을 하거나 그러면 전문가가 되는 거겠죠. 김창희 님이 설계 생산 둘 다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하려면 어떻게 양성할 거야? 제가 이것도 한 20년 전에 제가 카이나 삼성항공에 있을 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일단 연구소라고 얘기하죠. 연구도 안 하는데 그냥 엔지니어링 센터를 우리는 연구소라고 그러는데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 생산이 있어요. 근데 서로 교류를 안 해요. 소통을 잘 안 해요. 소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뭐 큰 기업에 가도 소통은 안 돼요. 특히 또 하나 뭐냐면 협력업체랑도 안 내요. 협력업체가 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협력업체가 주는데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그 워크숍을 많이 했어요. 그 워크숍에서 배우거든요. 저는 미국 같은 데는 세미나들이 많은데 자네들이 지식이 있어서 세미나도 참석하지만 전문가들이 모일 때는 세미나보다는 워크숍이 더 낫습니다. 이런데 모아놓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랬더니 이제 생산 뭐 팀장이 안 보내려고 그러더라고. 연구소에서 오면은 안 보내. 그래서 어쨌든 막 합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워크숍을 하면서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저도 공장에 먼저 가 있는 인력은 아니었거든요. 연구소의 개발서부터 공장에 있는 그 생산 엔지니어, 매니팩처링 엔지니어들랑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제품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하면은 양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와 공장 사람들 워크숍을 하세요. 팀장들이. 그러면 금세 전문가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CAD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생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없는 CAD를 그린다라는 거죠. CAD 자료를. 근데 자기 몰라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딱 주면 현업에서 야, 이걸 생산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생산에서는 야, 이거 그 만들었어. 그리고 그냥 다시 해달라. 그러고 이제 막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 친하지 않으면 교류가 그게 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페북에서 점점 페북에다가 자료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질문도 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도 드리고 자료도 저작권이 뭐 괜찮은 것들은 제가 올려서 링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MES나 뭐 비료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이슈화되지 않았어요. 모두 다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체계화되는 것들이 조금은 좀 활성화돼 가지고 제가 어떤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모아서 회사를 뛰어넘는 워크숍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저의 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좀 개념인데 MRO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MRO에 대해서 또 서비스 엔지니어링 생산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이제는 더 중요한 게 그 제품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서비스해주고 리사이클하고 어떤 때 폐기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하는 그래서 MRO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